그러면 58페이지 보시면은요, 기업의 장부 조직이라고 있는데요. 솔직히 그렇게 저희 공부할 때는 많이 필요한 파트는 아니세요. 여기는 주로 저쪽에 많이 나옵니다. 전산회계 2급 쪽에. 근데 저희는 전산회계 1급하고 전산세무 2급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문제로서 볼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부에서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분계장과 총계정원장이라고 거기 있죠. 밑에 쪽에 보시면 가운데쯤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무슨 부라 그래요? 주요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 사항 그러면은 사항 중에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요부라고 되어 있는데 분계장하고 뭐가 있어요? 총계정 원장.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요거 잠깐 정리해 드렸었죠.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를 보고 뭐 한다고요? 분계. 이 분계하는 데가 분계장이에요. 그 분계장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저께 우리 종이에다가 분계 쓴 적 있죠. 잠깐. 그러면 종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분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장이라는 게 분계하는 장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많이 안 하지만 장부에다 옮겨 적는 게 전기라 그랬죠. 그 전기하는 공간이 총계정 원장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중요하다. 그래서 무슨 부라 그래요? 주요부. 시험에 나올 확률은 한 0.01% 정도. 저희 시험에 나올 확률은. 근데 전산회계 2급에는 종종 나와요. 그 다음에 보조부라고 있습니다. 보조부는 말 그대로 이 장부를 뭐 하는 거예요? 보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 잠깐 밑에 보시면 보조 원장 중에 상품 재고장. 상품 재고장은 상품의 재고를 정리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재고장 보면은 뭐 매입 몇 개 했다. 매출 몇 개 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몇 개 남았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걸 뭐라 그래요? 상품 재고장. 매출처 원장. 이건 뭐냐면 여기에서 처가 거래처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물건을 파는 회사들만 정리해 놓는 공간이 뭐예요? 매출처 원장. 그 다음에 매입처 원장은 우리가 물건을 뭐 하는 것이죠? 사오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주요부에는 전체적인 내용만 적는 거고 요 보조부에다가는 세부 내용을 적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프로그램에다가 분계해서 입력만 해주시면 이 장부는 누가 만든다고요? 컴퓨터가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길이 덜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이 적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제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 들은 얘기인데 예전에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직원분 한 명이 거래처를 많이 해야 15개 정도 했대요. 진짜 많이 해야 20개. 작은 데들은. 근데 요즘에는요. 직원분이 많이 하는 데는 5, 60개까지 해요. 그러면 20개에 60개 잡으면은 3배죠. 그러면 예전에 3명이 했던 일을 지금 몇 명이서 해요? 혼자서.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나중되면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요즘에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저기 뭐냐 앱으로 기장하는 거.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앱으로 기장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60페이지로 넘어오세요. 나머지는 뭐 저희하고 관련 없습니다. 전표회계. 우리가 직접 전표를 쓰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3전표라는 걸 씁니다. 몇 전표 쓴다고요? 3전표. 왜 3전표라 그래요? 몇 가지가 있으니까? 3가지. 그래서 돈 나가면 출금 전표, 돈 들어오면 입금 전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대체 전표. 이렇게 몇 가지로 되어 있다고요? 3가지. 근데 이게 요 3전표는 우리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언제 연관이 있냐면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요 전표를 기준으로 해서 입력을 해요. 그래서 요 뜻을 좀 이해하시면 나중에 프로그램 입력하실 때 좀 편하게 넣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무슨 전표요? 출금 전표. 출금의 뜻이 뭐죠? 돈 나가는 거. 그래서 출금 전표는 돈이 뭐 할 때요? 나갈 때.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있을 때. 제가 나가면 대변이라 그랬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있을 때는 출금 전표. 그 다음에 입금의 뜻이 뭐죠? 입자가 무슨 입자? 들어올 입자. 그래서 여기는 돈이 들어올 때. 그래서 어느 변에 현금이 있을 때요? 차변에.
그 다음에 대체전표의 뜻은 입금 출금도 아닌 걸 대체전표라고 해요. 그래서 일부 현금이거나 현금이 없는 거래는 대체전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회사 가시면 출금, 입금, 대체 중에 뭐만 있을까요? 찍으십시오. 어차피 답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뭐요? 입금 또? 네, 대체 전표 또? 하나 남았어요. 네, 출금 전표. 답은 대체 전표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소비하시죠? 물건 사잖아요. 돈 주고 사요? 뭐로 긁어요? 네, 카드로 긁잖아요. 그럼 카드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전표요? 대체 전표.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거 계좌이체. 계좌이체가 돈을 주는 거긴 하지만 현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통장으로 쏴주는 거지. 그래서 회사 가시면은 제가 봤을 때 심한 데는 95% 이상. 근데 거의 90% 이상은 무슨 전표 쓸 거예요? 대체 전표. 그리고 앞으로 대체 전표가 더 늘어날 거예요. 스타벅스도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어느 스타벅스가 늘어나고 있냐면 현금 없는 스타벅스.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붙어 있어요. 네. 주안역에 있잖아요. 하나 스타벅스. 거기 스타벅스 들어갈 때 노캐시라고 붙어 있어요. 네. 노캐시. 뭘로 결제하세요? 카드로 결제하세요. 근데 현금 받아는 줘요. 왜냐면 진짜 카드가 없는 분도 있긴 있으니까 받아는 주는데 되도록이면 뭘로 결제해 주세요? 카드로. 왜요? 알바들이 삥땅 칠까봐. 보다는 아니요. 세금은 카드로 하는 게 세금 더 많이 내요.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왜 카드로 받냐면 만약에 손님이 많이 줄 서 있어. 그러면 현금 받으면 현금 받아서 거스름돈 줘야 되잖아요. 근데 카드면은 카드 긁고 삑 해서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뭐가 더 빨라요? 카드가 빠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알바생들이 장난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현금으로 하면 장난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어차피 세금 다 낼 거니까 뭘로 하자? 카드로 하자. 근데 이런 식당들이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특히 장사 잘 되는 데는 현금 받는 것보다 카드 받는 게 속도가 훨씬 더 빠르잖아요. 카드로 이렇게 돌리는 게. 왜냐면 현금 받았는데 만약에 9,100원 나왔는데 10만 원짜리 주셔. 그럼 그거 돈 바꿔 주는 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노캐시가 앞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왜냐면 스타벅스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매장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거의 보면은 위에서 시작하면 밑으로 내려오는 구조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는 노캐시 식당이나 그런 데들도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맞을지. 근데 간혹 가다가 생각한 게 맞을 때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그 무인 24시 편의점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이거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무인 24시니까 나는 이렇게 할 것 같다. 어떻게 할 것 같았냐면은 모든 물건을 자판기에다 다 넣는 거예요. 근데 있긴 있대요, 진짜로. 네. 그 크게 현재 무인으로 하는 데가 제일 많은 건 이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찾으면 있어요, 이것도. 네. 들어갈 때 카드를 안 찍으면 문이 안 열려요. 신용카드 찍어야 돼요. 네. 근데 앞으로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저기 24시 편의점 옆에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들어온대요. 예,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 근데 그 아이스크림 전문점에 아이스크림만 파는 게 아니라 과자, 우유, 그 다음에 음식 이런 거 다 있대요. 편의점에 있는 거 웬만한 거. 그리고 요즘에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분들이 아이스크림 그 무인 판매점. 왜냐면 이제 경쟁 상대가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분이 올려놨더라고요.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근데 좀 아닌 건 뭐냐면 조금 떨어뜨려서 있으면 괜찮은데 편의점 바로 옆에 아이스크림 전문점. 근데 이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추세가. 그래서 앞으로 저기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 동네도 하나 있어요, 참고로. 꼬맹이 손잡고 한번 가봤는데 편하긴 해요. 왜냐면 누구한테 내가 요즘 사람들 저도 거기에 들어가는데 요즘 분들이 누구한테 뭐 얘기해서 이렇게 찾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찾고 말지. 약간.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우리한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중요합니다. 시산표. 시산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계산을 보여주는 표예요. 그래서 내가 장부를 잘 만들고 있냐 못 만들고 있냐 알고 있어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산표는 우리가 공부할 때 시산표 나오면 요게 키포인트예요. 제가 앞으로 가장 많이 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차변하고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 얘기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시산표는 차변은 대변이라는 기본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산표에 들어가면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돼요. 그리고 시산표의 좋은 점이 뭐냐면 시산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 5가지가 다 나와요. 몇 가지가 다 나온다고요? 5가지. 네. 왜 이게 편해요? 재무상태표 가면은 3개밖에 없어요. 손익계산서 가면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근데 여기 들어오면은 5개를 다 볼 수 있어. 그러면 한 번에 다 보는 게 어떻죠? 편하겠죠. 그래서 회사 가시면은 요 시산표를 많이 씁니다. 근데 많이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밑에 박스 보시면은요 합계시산표라는 게 있고 잔액시산표라는 게 있고 합계잔액시산표 이렇게 몇 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가시면은 이 3가지 중에 뭘 많이 쓸까요? 네, 합계잔액시산표를 많이 씁니다. 왜요? 합계잔액시산표 들어가면 합계도 볼 수 있고 뭐도 볼 수도 있어요? 잔액도 볼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합계잔액시산표를 들어가서 보겠죠. 그리고 회사 가시면 합계잔액시산표라고 안 해요. 너무 길어. 맞죠? 일 시킬 때 합계잔액시산표 가져와 그러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줄임말. 줄임말 좋아하잖아요. 네, 합잔이라 그래요. 진짜로. 그리고 몇 월분 합잔 갖고 와 그러면은 합계잔액시산표 뽑아다 주면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합잔 갖고 와 그랬더니 손 번쩍 들고 합잔이 뭐예요? 이러면은 직장 상사분이 사랑을 듬뿍듬뿍 주실 겁니다. 분명히 그랬죠. 직장 생활 잘하는 건 제가 봤을 때 딴 거 없어요. 그냥 직장 상사가 편하게. 저희도 그 노동부나 이런 데에서 가끔씩 오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서류 만들어서 이렇게 검사 받을 때 있어요. 그러면 저는 맨날 그 얘기만 하거든요. 서류 만들 때 이쁘게 만들 필요도 없고 복잡하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 왔을 때 보기 뭐 하면 돼요? 편하면 돼요. 보기 편하면 되지 진짜 막 이쁘게 만들어서 색깔이 그런 거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아유 서류 만드시느라 힘들었겠어요. 이 정도는 하겠지만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찾을 때 빨리 찾을 수 있냐. 그런 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직장 상사분들이 신경 덜 쓰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어때요? 좋죠.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그래야 서로 눈 붉힐 일 없으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시산표 나오면 요게 중요해요. 차변하고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게 기억나냐 안 나느냐가 우리 공부의 키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시산표 문제 나오면 100% 차변 대변이 틀린 거 찾는 게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로 줘요. 그 말을 읽고 차변 대변이 같냐 틀리냐인데 거의 시험 문제 답은 이거예요. 차변의 이중기. 이중의 뜻이 뭐죠? 2번. 차변만 2번 쓰면 차대변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겠죠. 네, 요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그래서 시산표 나오면은 뭐가 기억나야 된다고요? 차변과 대변은 같아야 된다.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 그리고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듣고 그 다음에 한기로 흘리시면 돼요. 분명히 설명드리는데 우리 수업 끝나면 문 열고 나가죠. 저는 저 문을 마법의 문이라 그래요. 문 열잖아요. 문 열고 문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오늘 뭐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저 문을 마법의 문이라 그럽니다. 대단한 마법을 갖고 계세요. 무슨 마법이요? 기억력 삭제 마법을 갖고 계세요. 그럼 이제 그 다음날 또 다시 밀어넣고 그럼 저 문 열고 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그 다음날 또 밀어넣고 그러면서 원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도 수업할 때 솔직히 그 생각은 있죠.
왜 기억을 못 하시지? 근데 생각해 보면 나도 기억 못 해요. 그 저도 간혹가다 이제 교육 받으러 가보면 진짜 웃겼었던 게 거기 이제 교수님이 5줄을 읽어줘요. 5줄. 그리고 30초 후에 물어봐요. 그러면 한 줄은 둘째 치고 단어 하나만 기억나요. 첫 단어. 네. 그러니까 나도 그게 처음에는 와, 왜 못하지? 그랬었는데 그 교육 받고 나서 확실히 알았어요. 정상이구나. 네, 확실히 정상이구나. 네, 그래갖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겠다. 계속 했던 얘기 또 하자. 그래갖고 이제 무한 반복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저희가 전산회계 1급 이론 내용 암기 끝나면 제가 그 암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날 제가 그거를 mp3로 만들어서 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도 드리고 mp3도 드리고, 왜냐면 잘 안 외워지니까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실 때 들으시라고. 그랬더니 예전에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잠자면서 들으려고 돌려놨대요. 근데 이제 무한재생을 걸어 놓으셔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는데 계속 떠들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런 분도 있었어요.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자녀분이 한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데 개 있는 데서 이제 동영상을 들으셨던 거죠. 암기를 하고. 그랬더니 얘가 나보다 외우는 속도가 어때요? 빠르죠, 당연히. 그랬더니 이제 자랑을 한 거죠. 엄마는 그것도 못 외운다고. 그래갖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만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얘네들은 지금 무럭무럭 크고 있잖아요. 외우는 속도가 어때요? 빨라요. 저도 이제 꼬맹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흡수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흡수하니까 내가 맨날 와이프한테 혼나죠. 왜냐면 얘가 어떤 행동 했을 때 제가 했었던 행동을 따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저를 보면서 그러죠. 너 때문이야. 그러면 저는 딱 한마디 해요. 미안해. 왜냐면 나 때문인 거 맞으니까. 그 흡수하는 속도가 거의 스펀지더라고요. 그냥 탁 던지면 그냥 흡수해 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흡수가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그 보호막이 많은지. 그러니까 뭔가를 막 밀어 넣으면 얘네들이 계속 뭐예요? 튕겨내요. 그래갖고 참 그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공부할 걸. 근데 지금이라도 했으면 다행이죠. 저는 거꾸로 설명드려요. 이거 1, 2년 후에 하면은 지금보다 더 안 될걸요. 라고. 좋게 생각해야죠. 항상. 72페이지 결산인데 이게 여러분들 괴롭힙니다. 괴롭힌다는 얘기는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얘는 이해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혼용되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요. 참고로 전산회계 1급에는 3문제 출제되고요. 전산세무 2급에는 5문제 출제돼요. 그래서 결론은 결산이 안 되면 합격하는 데 영향이 어때요? 커요. 5개면 15점이에요. 3개면 9점이고. 참고로 실기는 3점입니다. 하나에. 전산회계 1급은. 전산세무 2급은 뭐 10점짜리도 있고 5점짜리도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문항당 3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산 5개면 몇 점이에요? 15점이에요. 15점이 한 번에 싹 다 날라가면 합격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뭐 커말 배우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도 커말 가르쳐봤지만 커말 수업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전 함수 포기하겠습니다. 함수 포기하면 떨어집니다. 맞죠? 그리고 자격증 공부는 포기라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 파트 어려우니까 이 파트는 안 할래요.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자격증은 다 골고루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자격증을 빨리 따시는 분 계시고 늦게 따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어느 파트를 너무 못해. 그러면 합격하는데 악영향이 좀 커져요. 그냥 다 중간 이상 해야 돼요. 왜냐면 나오는 건 정해져 있지만 시험에 뭐가 나올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시험장 가봐서 뚜껑 열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되게 못하는 파트가 있어. 근데 그게 나왔어. 그럼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격증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27개인가? 26개 정도 갖고 있는데 자격증 딸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전체적으로 다 잘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 안 하면 떨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회계 관련된 시험이었는데 한 번 떨어졌어요. 근데 왜 떨어졌냐면 내가 회계 가리키니까 나는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안 봤어요. 접수만 하고. 근데 갔더니 내가 아는 내용하고 틀린 게 주야. 그러면 당연히 뭐 한 거예요? 떨어져요. 아니면은 이거는 푸는 게 두 가지 방법인데 A일까 B일까를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갖고 떨어진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결산은 우리를 좀 뭐 할 거예요?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루 내지 이틀 정도 날 잡아서 결산만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 이런 날이 있어요. 모아서 하루 종일 문제 푸는 날이 있을 거예요. 아직 기출문제도 안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그 파트가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파트가 쉬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해서 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 그러면 일단 하나만 알고 계세요. 12월 31일이라고 기억이 나야 돼요.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우리 12월 31일 중요한 날일까요? 안 중요한 날일까요? 중요한 날이에요. 1년에 뭐예요? 마지막 날이에요. 네. 회계에서는 더 중요해요. 네. 결산하는 날이라. 이 결산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틀려져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어저께 다수로 가라 그랬어요? 소수로 가라 그랬어요? 소수로. 회계에서 소수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 할 줄 아는 거예요. 뭐요? 결산. 근데 중요한 게 공부 결산 아니에요. 공부 결산은 그냥 자격증을 따기 위한 거고 회사 가서 배우셔야 돼요. 회사에서 그 노하우에 맞춰서. 그래서 그 잡코리아나 워크넷이나 사람인에서 일자리 찾아보시다 보면은 회계 파트인데 경력직이에요. 무조건.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경력직인데 월급이 좀 센 거 있어요. 거기 눌러보시면 조건이 여러 가지인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결산 가능자예요. 그 다음에 또 조건이 뭐가 붙냐면 결산 가능자인데 동종 업종이라고 또 써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업종들마다 결산하는 방식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 월급을 많이 받으려면 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결산. 근데 공부 결산은 아니에요. 공부 결산은 그냥 답을 맞추기 위한 거지 회사 가셔서 결산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이 결산 가르쳐 주겠대 그러면 술을 사 먹여서라도 배우셔야 돼요. 왜냐면 그거는 본인의 노하우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잘 안 가르쳐줘요. 왜냐면 이거 비율로 맞추는 거거든요. 뭐가 얼마면 이거에 맞춰서 여기가 몇 프로여야 돼. 이런 게 있어요. 자기만의 노하우가. 네. 근데 그거는 잘 안 가르쳐줘요. 왜요? 그게 내 밥벌이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에 녹음해서 저는 싹 다 올려요. 수업 내용. 네. 이거 다른 강사분들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본인만의 스타일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강의적인 노하우는 솔직히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저만 올라온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강의들을 지금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질적인 노하우는 이것만 듣고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 거 잘 안 가르쳐줘요. 왜요? 그게 내 밥벌인데. 근데 솔직히 제 수업 들으시면은 제 노하우의 한 99% 정도는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1% 못 갖고 가요. 경험. 네. 근데 그 1%가 제일 뭐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경험은 돈 주고 못 사요. 말로 듣는다 그래서 그게 돼요? 꼭 가끔씩 주무시는 분 계세요. 졸리니까. 그러면 제가 그래요. 나와서 10분만 떠들라고. 그러면 또 번쩍 깨갖고 안 주무시더라고요. 계속 주무셔. 그러면은 그 얘기도 해요. 여기서 더 자면 모텔비를 받겠다고. 그래서 요거 좀 잘 좀 기억해 주세요. 결산 몇 월 며칠? 12월 31일. 지금은 여기 중요합니다. 12월 31일.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결산할 때 이 얘기 할 거예요. 오늘 며칠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7월 22일이요. 그러면 정신줄 놓고 계신 겁니다. 결산할 때는 제가 오늘 며칠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답은 뭐예요? 12월 31일이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80페이지. 지금부터 공부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봤었던 거는 우리가 요런 것들을 뭐 할 것이다? 배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숲을 본 거예요. 뭐를 본 거라고요? 숲. 이제부터 뭐를 할 거냐면 그 숲에 있는 나무를 하나씩 볼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볼 거는요. 자산을 먼저 볼 거예요. 뭐 먼저 볼 거예요? 자산. 자산 끝나면 뭐 볼 거예요? 부채. 부채 끝나면 자본. 요런 순서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자산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뭐라고요? 무채물. 무채물도 돈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상표권. 대우라는 회사 망했어요. IMF 때. 대우라는 회사를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건데 대우라는 회사가 망했어요. 근데 아직도 대우라는 이름 쓰는 회사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대우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상표권이 어마어마해요. 몇 조 된대요. 네, 왜냐면 IMF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 1등 회사는 삼성전자가 아니었어요. 어디였어요? 대우였어요. 네, IMF 터지고 나서 어쨌든 뭐 잘못되긴 했지만, 그러면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특히 외국에. 그래서 아직도 그 이름을 쓰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살 때에도 브랜드 봐요, 안 봐요? 봐요. 그 다음에 전자제품 살 때에도 봐요. 그래서 삼성 거 살 거냐, 아니면 LG 거 살 거냐, 아니면은 중소기업 거 살 거냐, 이런 것들 다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할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서 딱 들어오는 거는 삼성하고 어디예요? LG야. 맞잖아요. 대기업. 그래서 이 무채물로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은 아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유동하고 비유동. 요걸 나누는 기준은 몇 년이라고요? 1년 기준. 그래서 1년 안에 없어져 유동자산, 1년 이후에 없어져 비유동자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유동자산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인데, 요거는 무슨 기준이라고요? 판매 기준. 이거는 쪽지 시험 안 봐요. 왜냐면 요거는 컴퓨터 안에 있어요. 저희 시험은 이론하고 실기 같이 본다 그랬죠.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면은요, 이거 실기 들어가면 있는데, 그럼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이제 컴활 배우신 분들이 많을 거니까, 컴활 화딱지 날 때가 있어요. 이거 컴퓨터에 치면 답이 나오는데 컴퓨터를 못 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고민해서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프로그램하고 이론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프로그램 들어가서 찾아본다 그래서 그 누구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참고로 저도 감독관 해본 적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이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에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 아마 계속 다니고 있었으면은 둘 중에 하나가 됐을 거예요. 잘렸거나 더존이라는 회사에 있었거나. 왜냐면 저희 회사가 더존에 흡수합병 됐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저는 오래 못 다녔어요. 왜냐면 제가 회사 그만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회사를 그만뒀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나 혼자. 제 동기가 5명 있는데 걔네들은 자기 일들 하면 가거든요. 나는 그 회사 다닐 때 10시 전에 간 적이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어요. 근데 10시엔 무조건 나가야 돼요. 막차 타고 와야 되니까. 서울로 일 다녔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짜증이 나냐면 쟤하고 나하고 월급이 똑같아. 동기니까. 근데 쟤는 8시면 가는데 나는 8시에 집에 못 가.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갖고 부사장님하고 좀 친해서 부사장님하고 상담을 좀 했죠. 저 일 많아서 못하겠다고. 제 일 좀 딴 사람한테 주면 안 되겠냐고. 일부만 떼어서. 많이 아니고, 좀 간단한 파트만 떼어갖고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부사장님 말씀이 지금 들어보면 맞아요. 그 당시에는 솔직히 듣기 싫었던 얘기였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너 일 옆에 있는 애한테 못 줘. 왜냐면, 너 지금 그만두려고 그러잖아. 만약에 네 일을 옆에 있는 애한테 주면 쟤도 그만두려고 그런다.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솔직히 싫었어요. 그 얘기가. 그냥 떼어서 주면 되지. 왜냐면 떼어서 줘도 쟤는 8시면 갈 수 있어. 어차피 나는 10시에서 한 9시 반 내지 9시에 가야 돼. 그 일 떼어줘 봤자.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만둔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일을 너무 많이 해도 솔직히 회사 잘 못 다녀요. 왜냐면 갑자기 현타라는 게 올 때가 있어요. 자괴감 비슷하게.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혼자 있어 맨날. 토요일 날 혼자 출근해보세요. 진짜 짜증나요. 근데 혼자 출근했었어요. 혼자 출근해갖고 저기 물건 몇 개 남았나 또 재고 파악하고, 물건 나갈 거 택배 싸고 있고 혼자서. 그리고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있어요.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진 않아요. 무조건 월급 받는 것보다는 뭐 해야 돼요? 많은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구조상. 그리고 잡일을 많이 할 거예요. 처음에는. 왜요? 중요한 걸 내가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잡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형광등 고장 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 와요. 여기 누구인데 형광등 안 나오니까 형광등 갈아달라고. 그거부터 해서 전화기 안 되면 전화기 아저씨 불러야죠. 그리고 그만둘 때 인수인계서를 만들래요.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나 혼자 60가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이제 나 그만두니까 사람을 뽑아주잖아요. 인수인계하면 도망가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아침에 이제 새로운 직원 뽑아줬잖아요. 그래서 인수인계서 주고 하나씩 가르쳐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인들의 꿈인 점심시간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점심 먹으러 가자고 내가 사주겠다고. 그래도 내가 먼저 입사했으니까 월급도 몇 번 받았으니까 내가 사주겠다 그랬더니 괜찮대요. 자기 혼자 밥을 먹고 오겠대. 내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 전에 이미 3명이 도망갔었거든요. 그래갖고 요놈도 도망갈 폼이다. 그래갖고 딱 한마디만 했죠. 점심시간 1시까지니까 1시까지는 꼭 들어오시라고. 2시 돼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부사장님한테 가서 도망갔는데요. 그랬더니 알았어, 또 뽑아줄게. 그래갖고 나중에 어떻게 그만뒀냐면 한 명 뽑고 그 다음에 우리 팀장님 후배 하나 데리고 와서 2명한테 인수인계하고 그만뒀어요. 그때는 또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러면 2명 월급을 나한테 주지. 근데 목숨 바쳐서 할 텐데. 이런 일이 안 생기시라고 제 경험담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제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그렇고 저는 제가 글 쓰는 능력만 있으면 제가 제 경험담으로 해서 영화 한 편 찍을 수 있어요. 제목도 만들어 놨어요. 갑과 을. 왜냐면 제가 3년 동안 9군데를 다녔거든요. 신입 때. 네. 그때 겪은 걸 쓰면 아마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뉴스라던가 TV라던가 유튜브라던가 이런 데 보면은 그 자기 취업 관련돼서 실패한 경험담 올려놓잖아요. 난 내가 다 겪어봤던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 솔직히 상담도 해주고 싶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겨내야 돼요. 짜증은 나지만. 왜냐면 이게 정답은 아닌데 웃긴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짜증나게 하는 직장 상사들 때문에 몇 번 그만뒀거든요. 근데 더 짜증나는 건 뭐냐면 A라는 회사 그만두고 B 회사 가잖아요. 그러면 업그레이드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B 회사 그만두고 C 회사 가잖아요. 그러면 또 업그레이드 돼서 나타나요. 그러면 그 전에 다녔던 그 B 회사의 그 분이 되게 기억이 나요. 그냥 그 밑에 있을 걸, 버틸 걸. 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네. 그래서 종종 이제 저한테 이제 배우신 분들한테 가끔씩 연락 오거든요. 그러면 연락이 오면 제가 딱 하나 물어봐요. 거기 진상 있어요? 그러면은 진상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또 물어봐요. 버틸만해요? 버틸만하대. 그러면 열심히 다니시라고. 네. 근데 죽겠대. 그러면은 제가 또 하나 또 물어봐요. 뭐 물어보냐면 몇 달 다녔어요? 그러면 9개월째래. 그러면 3개월은 버텨요. 뭐 받으시라고요? 퇴직금 받으시라고. 근데 2달 됐대. 그러면 딱 한마디 드리죠. 고민 좀 해보시라고. 더 다닐 건지 말 건지. 왜냐면 2달 다녔는데 그 신호가 왔다. 그러면 제 장담하는데 1년 못 넘겨요. 그리고 옛날하고 틀려요. 옛날이었으면은 그런 상담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으니까 버텨. 다 그렇게 하고 살아. 다 그렇게 하고 산다라는 얘기는 맞는데 못 버텨요, 정신이. 왜냐면 옛날하고 지금 분들하고 틀린 게 저도 멘탈이 센 편은 아니에요. 저도 멘탈이 되게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못 자요. 저 수업 때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 얘기하다가 간혹 가다가 안 해도 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 새벽 3, 4시까지 잠을 못 자요. 혼자서 또 나를 되게 때리고 있어요. 뭐라고 때리고 있냐면 야, 이 바보야, 그 얘기를 왜 했냐.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얘기를 들으셨던 분은 그 다음날 오면 아무 생각 없어. 나 혼자 고민하고 간 거예요. 그 누구도 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솔직히 내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저기 그런 분들 위주로 인터뷰 같은 거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런 얘기를 해주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거. 왜냐면 내가 아직 그분들보단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제가 여기가 17번째 직장이니까. 근데 왜 17번째냐면 하루에 3탕 떴었어요. 예전에 프리랜서 때. 아침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어르신들 컴퓨터 가르치죠. 점심 때 초등학교 가갖고 애들 방과후 수업하죠. 저녁 때 학원 가갖고 젊으신 분들 회계 가르치죠. 멀티로 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을 꽤 많이 그만뒀더라고요. 막 하루에 3탕 뛰고 하루에 2탕 뛰고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서 고생은 젊어서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 그런 고생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희 부모님 덕분에 지금 이렇게까지 온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진짜 돈이 없으셔. 그러면 아마 안 그만두고 다녔었겠죠. 근데 부모님이 먹고 사실 정도 되고 내가 돈 안 벌어도 우리 집에 큰 타격이 없었어요. 지금은 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그만두지만. 그리고 그때 좀 많이 경험했었던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밑거름이 된 거죠. 그래서 젊으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려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실패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또 나중에 나한테 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큰 문제는 뭐냐면 실패했을 때 기분은 어때요? 최악이에요. 성공했을 때의 기분은 최대죠. 근데 최악도 알아야 모두 알 수 있어요. 최대도 알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재고자산 그러면 무슨 목적이라고요? 판매 목적. 그 다음에 비유동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 근데 요거는 쪽지 시험은 안 봅니다. 왜냐면 프로그램 들어가시면은요 컴퓨터에서 알려주세요. 그런 것들은 외우실 필요 없어요. 컴퓨터에 있는 것들은 위치만 기억하셨다가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위치를 들어가실 수 있을 정도. 근데 왜 그렇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외울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시험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에요. 저도 다른 공부도 해보고 다른 수업도 들어봤지만 그 다른 수업에 비해서 외워야 될 건 많지는 않은 편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용어가 생소하다 보니까 양은 적지만 기억해야 될 것들은 많다라고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생소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실 게 요 파트 볼 겁니다. 무슨 자산이요? 당좌자산. 그래서 오늘 일부 보고 내일 아마 재고자산 내지 유형자산까지 나갈 거예요. 그건 참고하시고. 그래서 당좌자산에서 항상 1번 타자는 회계의 1번 타자는 돈이에요. 현금. 그래서 거기 제일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현금 및 뭐요? 현금성 자산. 내일 쪽지 시험 볼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일 쪽지 시험 볼 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또 요거는 그 외우시라고 드린 2장짜리 보셔도 돼요. 그래서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요구 불예금, 당좌하고 뭐요? 보통.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네요? 3개월이네. 이거 왜 외워야 되냐면은요 시험 문제가 얘는 딱 둘 중에 하나 나와요. 하나는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하기니까 무슨 문제로 나와요? 계산 문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인가 한 6개 주고 찾는 거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맞출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쪽지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통화라는 게 있어요. 통화가 뭘까요? 통화. 네, 돈은 돈인데 우리나라 통화는 뭐예요? 우리나라 통화는 원이에요. 맞죠? 네, 원화. 미국 통화는요? 달러. 맞죠? 네. 그래서 통화 그러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주화하고 뭐요? 지폐. 모든 나라가 동전 아니면은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현재 제일 적은 주화는 10원부터 얼마까지 있어요? 500원까지. 근데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얼마짜리 없앨 예정이에요? 10원짜리. 왜요? 10원짜리 하나 찍는데 28원 든대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거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10원짜리를 잔뜩 사갖고 그거를 녹여서 팔아먹어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게 10원보다 더 비싸니까. 그래갖고 몇 년에 한 번씩 뉴스에 나와요. 10원짜리 잔뜩 모아갖고 녹여갖고 팔아먹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만. 불법이죠. 왜냐면 돈은 참고로 10,000원짜리 있죠. 찢는 것도 이거 법의 위반이에요. 통화에는 어떤 다른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원래는. 그래서 찢어진 거 붙여갖고 갖다 주면 교환해 주잖아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원짜리는 없앨 예정입니다. 우리 현재 지폐는 1,000원부터 얼마까지 있어요? 5만원까지 있죠. 10만원짜리 만들자라는 얘기는 1년에 몇 번씩 나옵니다. 저는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경조사비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걸 가리키다 보니까 경조사가 생기면 많이 앉아 있어요. 이 결혼식만 있으면은 맨날 친척들한테 연락 와요. 돈 좀 받으라고. 근데 요즘에 이제 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기 친척분들이 특히 이제 외가 쪽은 아직 몇 분 남았거든요. 몇 명 남았는데 친척분들이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왜냐면 나한테 부탁하면은 아우 저 못해요 이럴까봐 엄마한테 전화해갖고 확답을 받아버려요. 그럼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가 옵니다. 누구누구 장가 간다니까 돈 좀 받아라. 그래서 최근에도 돈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돈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과거에 5만 원짜리 있기 전에는 3만 원, 5만 원이 많았거든요. 근데 5만 원짜리 생기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5만 원, 10만 원이 많아요. 근데 간혹가다 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만 원짜리는 주로 어떤 경우냐면 좀 큰 회사에 다녀요.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인데도 내야 된대요. 그런 분들은 만 원 많이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왜 만 원이지? 그래갖고 걔한테 나중에 물어봤죠. 야, 만 원짜리가 몇 명 있더라 그랬더니 우리 회사에서는 모르는 사람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생판 모르는데 3만 원, 5만 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만 원만 내고 안 온다고. 한 명이 이제 잔뜩 갖고 와갖고 주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10만 원짜리 지폐가 생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만 원짜리 지폐가 생기는 순간 경조사비가 평균 얼마가 될 거예요? 10만 원이 될 거예요. 지금은 평균 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해놨어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리고 나하고 많이 친해? 그러면 10만 원. 얼굴 알고 어느 정도 친해? 5만 원. 별로 안 친해? 3만 원. 참고로 3만 원, 5만 원은 안 가요. 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서 하는 거지. 왜 안 가냐면 결혼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인당 밥값이 5만 원이 넘는 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거의 얼마예요? 5만 원이에요. 지금 보면은. 참고로 저 할 때는 제가 6년 전에 했는데 6년 전에 할 때 저 할 때에는 38,000원인가 4만 원이었나 그랬어요. 1인당. 근데 요즘 물어보니까 거의 5만 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물가 상승이 있으니까. 5만 원 넘는데도 당연히 많고. 그리고 5만 원 내고 가더라도 나 혼자만 갑니다. 미안해서. 왜냐면 둘 데리고 가면 5만 원 냈는데 2명 먹으면 마이너스잖아요. 이런 일 하다 보니까 좀 돈 관련된 것만 빨라요. 이게 돈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가능성이 있냐 없냐. 저는 뭐 할 때 시뮬레이션을 몇 달 동안 돌려요. 참고로 서류 만들 때에도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무슨 시뮬레이션 돌리냐면 이거 만들 때 시간 오래 걸릴 거냐 조금 걸릴 거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그 누가 하더라도 빨리 만드냐 늦게 만드냐. 그랬고 늦게 만들 것 같아 그러면 서류 버려버려요. 다시 리셋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요. 왜냐면 나도 싫어요. 왜냐면 서류 하나 만드는데 시간 오래 걸리면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항상 돈 관련돼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안 좋은 것도 많아요. 맨날 혼나니까. 그 다음에 통화대용증권. 통화가 뭐라 그랬죠? 돈. 대용의 뜻이 뭐예요? 대신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이거예요. 수표. 자기압 수표. 그 다음에 타임 발행 수표. 그래서 대부분 수표들은 통화대용 증권이에요. 왜냐하면 수표 돈처럼 써요, 안 써요? 쓰죠. 근데 가계수표는 지금 없어졌어요. 말은 있는데 가계수표는 이분들이 발행하는 수표예요. 개인. 그래서 이거는 언제 유행했었냐면 이제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계시고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거기에 약간 해당이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IMF 터지기 전에 이자율이 되게 좋았어요. 막 15%에서 20% 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IMF 터지기 전에는요 5억만 있으면 부자였어요. 왜냐면 5억에 20%면 몇 억이에요? 1억이에요. 맞죠? 지금 5억 부자라고 얘기 안 해요. 왜요? 5억 통장에다 넣어놓으면요 1,000만 원 줘요. 근데 세금 떼면 1,000만 원이 안 돼. 그걸로 생활이 돼요? 안 돼요. 근데 1억이면 생활이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은행에다가 돈을 많이 넣어놓으면 이 수표를 발행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IMF 터지고 나서 이자율이 곤두박질 쳤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통장에 돈이 없어. 근데 수표 발행해요. 근데 결론은 그게 부도수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금은 가계수표는 거의 용어만 있고 쓰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자 수표. 요거는 뭐 갈 때 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행 갈 때. 외국의 도둑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입니다. 맞죠? 왜요? 뭐 많이 갖고 다니니까? 현찰. 그래서 아직도 여행자 수표는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환전하러 가보시면 거기에
위에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거기 환율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여행자 수표도 써 있어요. 그래서 여행 가실 때 수표를 발행하는 거죠. 예,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하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저기 뭐냐 신용카드 사용률이 늘어나고 있죠. 외국에서. 근데 참고로 외국에서 신용카드 쓰시면 이거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예요. 외국에서 신용카드 쓰시면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공제 100원도 안 돼요. 시험 문제 있어요. 그거는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저기 뭐냐 현금 들고 가서 써도 연말정산 때 안 돼요. 외국 가서 쓰는 거. 네. 근데 앞으로 카드 들고 다니는 게 좋을 거예요. 워낙에 외국님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랑해 하시니까. 그래서 작년엔가 있었잖아요. 이특이었나? 네. 로마인가? 유럽 여행 그 뭐냐 방송 찍으러 갔다가 다 없어졌대요. 가방을 통으로 들고 가셨대요. 네. 그런 거 한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행자 수표. 그 다음에 송금수표. 송금수표도 지금은 안 써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송금하기 쉽죠.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컴퓨터로도 할 수 있고, 기계로도 할 수 있고. 근데 예전에는 송금하기가 어려웠어요. 이거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돈을 보냈냐면 이렇게 보냈어요. 은행을 가서 돈을 입금을 해요. 그리고 수표를 받아요. 그리고 그 수표를 우체국에 가갖고 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상대방 회사한테. 그래서 상대방 회사가 그 수표를 가지고 어디 가요? 은행 가서 교환했었어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는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 그럼 요즘 애들 뭐라 그래요? 할머니 라면 드세요.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밥을 못 먹었으니까 뭐 먹으라고요? 라면 먹으라고. 네. 왜냐면 말이 안 되죠. 요즘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는. 그래서 지금은 안 쓰는 수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요게 중요해요. 자기압 수표하고 뭐예요? 타인 발행 수표. 그래서 남이 발행한 수표는 돈이에요. 그리고 우리 수표 받으면 돈처럼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맞잖아요. 10만 원짜리 누가 줬어.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받죠. 그리고 쓰잖아요. 왜요? 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회계에서도 돈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네. 그 다음에 국고송금 통지서. 요건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돈 받아가라는 종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를 받으시면 그 종이를 들고 어디로 가세요? 은행이라던가 농협이라던가 우체국이라던가 지정된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돈하고 뭐 하면 돼요? 교환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 좀 자주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더라고요. 이런 건 안 하고 뭐 많아요? 우리 집 우편물에는 돈만 내는 고지서 많아요. 네, 맨날 뭐 저도 장가 가기 전에 몰랐는데 왜 이렇게 낼 돈이 많아요? 한 달에? 수도세 내야죠. 전기요금 내야죠. 뭐 내야죠. 제가 다 내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안 내고. 제가 다 내다 보니까 제 통장엔 돈이 없어요. 와이프 통장에는 좀 돈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대체저금 환급증서는 거의 안 나오고요. 거기 요거 잘 나와요. 공사채 이자표하고 배당금 통지서. 여기까지만 보고 쉴게요. 공사채 이자표가 뭐냐면은요. 공채가 뭐죠? 공채가 여기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어디요? 공공기관. 국채는요? 국가가. 사채는요? 개인 아니에요. 사채 그러면 대부분 이 생각하세요. 러시앤 캐시, 미즈 사랑인데 저희가 공부할 땐 그게 아니고 회사채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채 그러면 머릿속에서는 러시앤 캐시, 미즈 사랑. 맞죠?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고 공부할 때 사채 나오면 무조건 무슨 채예요? 회사채. 이거 왜 발행해요?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돈 빌리는 거예요. 돈 빌렸으니까 뭐 줘야 돼요? 이자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이자표라는 게 결론은 돈이에요. 뭐 받아가란 얘기예요? 이자. 그럼 이거 들고 가면 뭐 주는 거예요? 돈 줘요. 그 다음에 주식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식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세 차익. 그래서 내가 1,000원에 사서 2,000원에 팔 거야. 요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주식이라는 게 투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장사가 잘 되면 우리 회사에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돈을 이만큼 벌었습니다. 그래서 투자해 주셨으니까 투자한 만큼 돌려드릴게요 라고 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배당금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하시면은 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배당이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금 통지서는 결론적으로는 돈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채와 사채하고 주식의 차이점은 하나예요. 주식은 만기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잘못되면은 끝인 거예요. 근데
이 공채나 국채나 사채라는 건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뭐를 돌려받죠? 원금을 돌려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채, 공채, 사채 쪽에서는 이자라고 표현하는 거고, 주식은 투자금에 대해서 일부 장사가 잘 됐으니까 이자 형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배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배당금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네, 이건희 회장. 평균 2천억 가까이 돼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현금성 자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